(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오늘은 13강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왕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인, 효현, 숙경영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숙종 때 뭐가 일어났었죠? 총 3번의 환국이 일어났어요. 일당 전제화라고 하죠. 서인이나 또는 남인 세력들이 정계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쵸? 경신, 기사, 갑술한국이 있었어요. 마지막 갑술한국에서 누가 축출됐었어? 남인 세력이 축출이 됐었던 거야. 응? 자, 희빈 장씨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지지했었던 남인 세력들이 언제 축출됐다고? 갑술한국 때 축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서인이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요.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소론과 노론 중에서 민생 안전을 조금 더 중시했었던 세력들은 노론이었어요, 소론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노론이었어요, 소론이었어요. 소론이 뭔지 노론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얘들아, 노론이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었던 연인궁을 지지했었던 게 누구였다고? 민생 안정을 중시했었던 노론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노론의 지지가 있었다. 자, 숙종 때는 총 3번의 환국이 있었고, 숙종께서도 이 환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힘 있는 남인이나 서인 세력들이 정계를 다 장악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 숙종께서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탕평론을 대도하기는 하나, 이게 진짜 실제로 시행은 되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총 3번의 환국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윽고 희빈 장씨의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그게 누구야? 경종이 되는 것이죠. 영조 아니겠죠?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종이 왕에 올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2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경종이 죽어요. 돌연 죽습니다. 근데 이게 영조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조께서 이 숙종의 몸이 허약하니까, 원래 태생부터가 조금 허약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환국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받았겠죠? 근데 영조께서 경종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이복 동생을 위해 가지고 상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게장. 집게 게장.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데. 자, 게장에다가 단감 있지, 감. 떫은 그 감을 같이 이렇게 올린 거야, 얘들아. 게장과 감은 상극이거든. 결국에는 그 상을 이제 먹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영조가 그랬을 것이다. 연인궁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노론 세력들의 지지를 이제 힘입어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영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와, 정말 지저분하죠? 정말 최고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강의실을 쓰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웃음. 와, 미안해요. 자, 우리 계속 이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조, 그리고 영조의 아들이 있었어. 첫째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효장세자가 일찍 죽어. 우리가 이걸 요절이라 그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요절이라 그런단 말이야.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요절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둔 아들, 근데 이 아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를 이제 다음 왕으로 책봉을 했었어, 사도세자를. 그런데 이 노론 세력들이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 가지고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한테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버리고 첫째 아들의 후사인 것처럼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을 호적을 바꿔놓는 거지.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정조예요. 우리가 영정조를 왜 배울까? 왜 이렇게 따로만 열심히 배우는 걸까?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제1기간이 가장 긴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는 아니야. 왜냐면 노론과 소론이 나뉘어져가지고 이제 세력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다만 신하들이 조용히 하지는 않았으나 이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좋았었던 민생 안정을 중시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가장 많이 신문고가 울렸었던 시대가 바로 영조 때라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정조께서도 조금만 더 영조만큼 제2기간이 길었다면 정조께서도 그렇게 많은 신문고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 민생의 귀를 기울이던 군주였으니까요. 자, 그랬었던 영조. 영조가 이제 강조했었던 정치는 뭐라고 얘들아? 민생 안전이었다. 민생 안정이었다. 민생이 살아야지, 여기 좀 깨져 있어서, 민생이 살아야지,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노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즉위를 하자마자 탕평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숙종께서 다 이루지 못했었던 탕평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탕평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급식에도 탕평채 많이 나오죠. 탕평채. 막 하얀 색깔 묵이랑 계란이랑 계란 지단이랑 막 여러 가지 김이랑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먹으면 또 어때요? 그 맛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조화가 되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탕평채는 당파에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두루 등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급식실에서 먹는 탕평채처럼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론 세력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왜 안 믿어요? 선생님, 이거를 솔직히 어떻게 믿어요? 아니, 노론의 지지를 받고 즉위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소론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조께서는 본인이 한 이야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파에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탕평비를 건립하게 된다. 내가 진짜로 당파에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들을 두루 등용할 것이야 라고 하는 비석인 거야, 비석. 탕평책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비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탕평파를, 그러면서 이제 탕평파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아, 탕평파가 구성이 되는구나.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다 두루 등용하고자 했거나 탕평파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탕평파를 위주로 무엇을 하게 되겠어요? 정치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당파에 가리지 않고 두루 등용하겠다 그랬잖아. 누가? 임금이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아이들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테스트까지 봤잖아. 쪽지 시험까지 봤잖아. 자, 우리 조선 왕조 중앙정치 기구를 딱 떠올려 보자. 중앙정치 기구에서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어디예요? 2조. 자, 2조에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는 뭐였어? 2조 뒤에 뭐가 붙어요? 두 글자. 전랑. 그렇지. 2조 전랑이지. 그 2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심의겸과 김효원이 맞붙게 되면서 동인선이 나눠진 거였지, 얘들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2조 전랑이라는 직급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2조 전랑이 예를 들어서 소론이어봐.
그러면 이 이조 전랑 직급에 있는 관리는 소론 세력들만 계속 등용하지 않겠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조 전랑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또 필기 안 해가지고 선생님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14강까지 나간 다음에 테스트지 줄 건데 테스트 어렵다고 찡찡거리기 없기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필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탕평 비리에 건립한 다음에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이조 전랑이 뭐 하는 사람이었었다고? 아,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두둔뚠뚠. 자,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라 그랬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 세력들이 기반을 다졌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어디겠어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안 배웠는데. 살인 세력들이 향촌 사회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둘 다 두 글자예요. 뭐예요? 향약과 서원이에요. 그쵸? 붕당의 근거지로 변질된 것이 어디라고? 서원이라고. 그치? 그래서 그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을 철폐하게 됩니다.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곳들을 줄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일찍 오셨군요.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야, 와, 정말 너무 최고다. 이 친구, 거기 올려놓고 들어가세요. 네. 이거는 왜 안 줍고 가지? 이건 내게 아니네. 자, 잠깐 끊겨서 미안합니다. 응? 네. 아, 잠시만요. 네, 이렇게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까지 철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붕당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영조 때. 자, 그리고 이제 문물 정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물을 정비했었다. 자, 어떻게 정비를 하게 되냐? 여러분들 11강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11강 영상 촬영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등원하기 전에 11강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번 고려서만큼 길지는 않아요. 약 40분 정도 됩니다. 꼭 보고 등원할 수 있도록 하고 11강에 필기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겠죠. 자, 그 11강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영조께서 균역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요. 균역법. 자, 균역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조선 전기에는 농병일치 사회였잖아. 그치, 얘들아? 농병일치. 뭐라 그랬어? 농사를 짓는 사람과 병사가 똑같은 게 농병일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뭐가 생겼어? 오군영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자, 오군영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직업군인이 생겨났죠. 직업군인이. 자, 직업군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 지각자 또 들어오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최고. 자, 지나가시죠. 또 이거 바다닥 다 떨어뜨리고 지나가실 건 아니시죠? 네, 조심히 지나가세요. 네, 빨리 지나가세요. 수업해야 돼요. 아주 멋져요. 바다닥. 자, 조선 후기에는 뭐가 들어섰다 그랬었어? 직업군인 체제가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군대를 갈 필요는 없는 거야. 원래 조선 전기에는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은 무조건 그러한 양인들은 천민을 제외한 양인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요. 이제 직업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모두가 군대를 갈 필요는 없었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군역의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1년에 군포.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자면 이거 옷감이에요. 옷감. 군포를 2피를 납부를 해야 됐었어요. 자, 1년에 군포를 2피를 납부를 했었어야 됐다.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조건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얘들아. 자, 그런데 이 군포를 납부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한 거야? 요거를 군역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영주께서 줄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1년에 2필이 아니라 1필씩 줄이게 된다. 1년에 1필로 줄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균역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군역 아니고요. 균역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문물을 정비하면서 영조께서 또 특히나 실시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의 사법제도, 사법기구인 뭐가 있었었지? 먼저 사법기구는 무슨 조? 형량을 내린다, 땅땅땅이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자, 형량을 내린다, 땅땅땅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형조죠.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영조께서는 사형수에 대한 일단 죽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꼭 죽어야 되는가? 우리도 재판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 기준으로 3심제도가 있잖아요. 그치? 1심 지방법원에서 이제 하고 항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심으로 고등법원 가죠. 자,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항소를 했어. 그럼 어디 가요? 대법원 가요. 맞아요. 대법원 가는 이 3심제도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 때부터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형수를 이제 우리가 3심제를 적용해가지고 세 번 다시 한번 이제 심의하게 되는 3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처벌 등은 조금 완화시켰던 게 바로 영조였습니다. 가혹한 형벌. 뭐 진짜 볼기 100대 이거 죽는 거거든 얘들아. 볼기를 100대 맞는다. 맞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형벌들을 금지시키게 된다. 가혹한 형벌 등을 금지시키게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뿐만 아니라 법제적인 것들을 바꿔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건설 사업도 하셨는데요. 청계천 준천 사업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준천사였거든. 준천사 얘들아. 자, 그래서 준천사를 설치했다. 요거는 학교에는 뭐 청계천 정도만 나올 텐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렇게 영조의 업적 청계천 준설 사업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문물정비 같은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물정비로는요, 또 법제적인 게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균역법 너무 좋죠? 완전 만세지, 만만세지? 기루나, 군대 안 가도 된대. 군대 안 가고, 그냥 1년에 군필, 옷감, 1필만 내래. 근데 이게 그렇게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정도의 옷감은 아니었어. 2필이면은 진짜로 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좀 큰 돈이었단 말이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화폐경제니까. 이때 당시에는 화폐경제가 막 이렇게 성행했을 때는 아니니까요, 얘들아. 자, 그래서 균역법 좋죠? 근데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균역법을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였을 것 같아? 양반들? No. 누구였을까? 바로 신하들이야.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야. 왜? 자, 나라의 재정의 90%는 뭐라 그랬지? 세금이라 그랬죠. 나라의 재정의 90%를 담당하는 게 세금인데, 자, 이렇게 균역법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여버렸어. 그럼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라의 재정에 지금 구멍이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전하!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분포를 한 푼씩으로 줄여버리면 나라의 재정, 지금 군역에 대한 재정은 완전 절반이 되어버릴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때 영조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 우리나라 조선은 법제적으로 양천제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정한 법입니다. 노비종목법. 노비종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노비종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노비는 천민이죠. 노비는 천민이야, 얘들아. 천민들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노비들은 사유재산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이 되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 노비들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내지 않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자. 노비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된 거야. 종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라도가 아니야. 엄마 아빠 중에 어미 모자예요. 엄마가 양인이면은 엄마의 종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자,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양인이야. 그러면 누굴 따라간다?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자, 내가 그러면 무조건 사실상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이란 말이야, 얘들아. 무조건 천민이야. 그런데 엄마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노비종목법을 실시했다라는 것이죠. 노비도 좋고 국가 재정도 확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편찬사업. 요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내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요거 이제 수급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인근 수원 고등학교 평균 점수가 45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45점이요. 50점 만점이 아니야. 수능이 아니거든. 100점 만점인데 40점대가 평균 점수였어. 애들이 다 그냥 머리가 든 게 없어가지고 그랬을까, 얘들아? 아니야. 문제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4월 달에 중간고사 보죠? 4월 달에 중간고사 보는데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예요. 선사시대부터 우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시험 범위가 조선 후기까지라고. 그 광대한 완전 진짜 광활한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등학교 3월달, 4월달 만에 다 공부할 수 있을까? 힘들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지식을 조금씩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귀해. 한 문제에 여러분들 등급이 달려있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심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절대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매년마다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무슨 문제 나오는지 아는 내가 더 잘알겠죠. 잘 들으라는 얘기야. 자, 편찬사업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인근 수원 고등학교에서도, 태장 고등학교에서도 다 나왔어요. 자, 조선 전기에 최초의 법전이 뭐였었지? 세조께서 만들려고 그런 다음에 성종 때 반포했었던 거. 경국대전이었어요. 그치?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이 있었는데, 자, 경국대전. 성종 때 반포가 됐다? 그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완전 조선 전기잖아. 완전 조선 전기지. 조선 10대왕 완전 조선 전기잖아. 조선 전기부터 임진왜란 끝나고 영조 때까지도 그 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헌법이 개정되는 마당에. 우리나라 지금 만들어진 지 100년이 안 됐어요. 그치? 10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헌법 개헌만 얼마나 많이 됐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으로만은 조금 모자람이 있어가지고 속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합니다. 속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한다.
자, 시험 문제를 하나 줄게, 얘들아. 요거는 외워야 돼. 시험 문제 중요.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성종 때 완성되는 게 경국대전이죠. 예종 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포시킨 게 성종이니까요. 자, 성종 때 경국대전, 그리고 나서 영조 때 속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영조 다음에 왕이 누구였어? 영조의 귀여운 손자 이산, 바로 정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조께서도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속대전 내용 좋아요. 그런데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이랑 속대전에 있는 내용이랑 또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까지 추가까지 해가지고 대전을 통편집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대전 통편이라 그래.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누구 때? 정조 때야. 정조 때. 대전 통편. 자, 대전을 통편집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안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 아마도 배우지 않습니다. 흥선대원군 때부터는 여러분들 중학교 시험 모임에 안 들어가거든. 자, 흥선대원군 한마디로 고종 때야.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약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던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조선의 마지막 법전 대전회통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에 나와요.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은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순서 맞추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법전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 나왔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일부 속대전이 편찬됐었던 거 바로 누구 때다? 영조 때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찬 사업을 했었고, 또한 하나 더, 동국 문헌 비고, 오늘날에 약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동국 문헌 비고까지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영조까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탕평파가 만들어지면서 탕평파가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래도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 세력들의 입김이 더 셌어. 탕평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죠. 영조의 아들이었었던 사도세자의 비행을 노론 세력들이 이거를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한 내용들을 엄청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노론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노론도 파가 나뉘게 돼.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왜 이렇게 눈이 간지럽냐? 눈썹도 간지럽고. 자, 파가 갈리게 된다. 시파와 벽파입니다. 시파와 벽파로 갈리게 된다. 시파는요, 무엇이냐면, 사도세자의 죽음까지는 너무 과도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과한 처우이다. 죽음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는 입장. 간지러워. 자, 그리고 벽파입니다. 벽파는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어. 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 라는 입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실제로 왜 갑자기 이런 문제에 이런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보내셨나 싶잖아요. 영조께서는 처음에 사도세자를 정말 예뻐했어요. 그만큼 기대감도 있었고. 자, 영조께서 생각을 해봐. 영조는 궁인 출신이었던 숙빈 최 씨가 그동안 이제 열심히 아주 잘 해왔었던 행실이 있으니까 숙종의 승은을 입은 거잖아, 얘들아. 그치? 숙종의 승은을 입은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연인궁이야. 즉, 왕비의 아들은 아니야. 그치? 왕비의 아들은 아닌 거지. 그래서 영조가 스스로 이 출신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되게 심했어. 응?
출신에 대한 자기만의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아들일수록 그럴 줄 알았어. 숙빈 최 씨의 아들놈의 아들이 그렇지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나의 아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나만큼 이제 국정에 어진 임금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처음에 어릴 때는 뭐 할 때마다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제 머리가 점점 커가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러다가 사도세자가 점점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미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세자가 실제로 이제 궁궐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해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완벽하게 너무 비통하고 안타깝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어. 왜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피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영조께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요. 왜? 어쨌든 간에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갑자기 해야 한다. 제정신은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조께서 얘가 이러다가 나까지 해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세자에 대한 실망감도 엄청나게 컸었어. 그때 이제 노론 세력들이 노론의 사주를 받았었던 이 나경문이라는 사람이 그 사주세자의 비행을 10조로 해가지고 10가지를 항소를 다 올린 거야. 그러게 되니까 사도세자가 어디에 갇혀가지고 죽어요? 뒤주에 갇혀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야. 뒤주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쌀을 보관하는 창고를 뒤주라 그랬었어. 그 뒤주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벽파 세력들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본 적이 있겠죠. 이 벽파 세력들이 요만한 쌀 구멍 있잖아. 쌀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구멍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열고 사도세자를 그렇게 놀렸다는 거 아니야. 이놈 떡을 줄까 아니면은 술을 한 모금 줄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놀렸었대. 자, 근데 그 모습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을 저 뒤에서 묵묵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정조였어요. 정조께서는 그거를 묵묵하게 아무 힘 없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영조께서는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이산만큼은 진짜 똑똑한 손주라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 손자가 그래도 참 해박하고 사냥도 즐기고 얘는 임금으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노론 세력들, 벽파 세력들이 정조 그냥 조용히 이산을 그냥 조용히 왕으로 앉히겠어요? 안 앉히지. 영조께서는 그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왕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제 호적을 바꿔 넣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에 딱 오르게 돼요. 왕에 딱 오르게 되니까 그 정조께서 처음에 왕이 오르자마자 한 말이 뭐겠어요?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지. 어떻게 했겠어? 덜덜덜 떨리는 거지.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정조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암살에 시달렸어. 여러분들 너무 맘 편한 세상 아닙니까? 졸리면 여러분들 어디서든 꾸벅꾸벅 잘 수 있잖아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내 수업 시간이든 졸리면 언제든지 꾸벅꾸벅 잘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이 있잖아. 그치? 근데 정조께서는 졸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됐었어. 한 번은 정조께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좀 쎄한 기분, 자다가 뭔가 쎄한 기분 있죠. 약간 거실에 뭐 난방 안 끄고 나온 것 같다던가 화장실에 불 안 끈 것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천장에 어머나 세상에 천장에 자객이 매달려 있네. 정조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소사소사 맙소사. 사람이 이런 맨정신에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조께서는 어떤 정치를 하게 되냐? 임금께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게 되는 왕권 강화의 개혁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영조와 정조가 개혁 정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영조까지 다 쓰셨다면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못 쓴 사람 손 없죠? 지금까지 못 썼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누구? 이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조께서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정조는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인물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조께서는 무엇을 했다? 왕권 강화를 중점으로 개혁 정치를 이끌어 나간 군주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요. 자, 정조께서는 준탕평론이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였다면은요, 벽파 세력들 절대 등용 안 해요.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 좁은 사람이어가지고 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놈들 진짜 이 악물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하지만 정조께서는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따져보기를 위해서 탕평책 한마디로 오히려 영조 때 노론 세력들이 조금 더 입김이 셌다 그랬잖아요. 그치? 아무리 탕평책이 실시가 됐다 그래도. 그래서 영조 때 환관들, 신하들이 세력을 키웠었단 말이야. 그들을 다 축출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절치부심하고 자신과 가까운 외척들도 쳐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영조 때 세력을 키운 환관들, 척신과 환관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조 때 세력을 키웠었던 척신과 환관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적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적는 시간 따로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권력에서 배제되었었던, 자, 노론 세력들 말고는 다 권력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배제가 되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었는데, 그리고 이 동인 세력이 남명조식의 북인과 그리고 퇴계 이황의 남인, 영남학파가 분할이 된 거야. 동인이 영남학파였었지. 자, 그리고 서인 세력들은요, 성훈과 이의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었어. 자, 북인 세력들, 남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광해군 때 북인 세력들과 함께 광해군이 어떻게 됐어요? 축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들 계속 이어져 오는 거야. 어디까지? 숙종 때까지. 자, 숙종 때까지 남인과 서인 세력들이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싸우는 환국이 발생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환국이 발생했다. 경신기사 갑술환국이 있었는데 경신환국 때는요, 남인 세력들이 축출되고, 그리고 기사환국 때는요, 그렇지, 희빈 장씨를 지지했었던 남인 세력들이 이기고 서인 세력을 축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펼쳤었던 서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남인 세력이 축출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 서인이 어떻게 된 거야?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린 거야. 자,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게 된다. 자, 성원의 소론과 그리고 이의 노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노론에서 특히 송시열 같은 인물들이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론 세력들 기반이 약해요. 왜? 노론을 지지했던 건 누구야? 영조거든. 영조를 지지하게 되면서 영조가 왕에 올랐으니 노론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이 많이 셌어요. 근데 이 노론 세력도 파가 갈리게 된다고 시파와 사도세자를 그렇다고 죽이는 것까지는 조금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죽여야 됐어? 와, 야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하는 벽파로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정계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계속 응? 지금 계속 힘이 입김이 센 거 누구 같아요? 당연히 노론이죠. 지금 당장. 그치? 노론이잖아. 노론 시파와 노론 벽파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자, 노론 시파와 노론 벽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론도 있어. 소론도 존재는 해. 남인 세력들도 축출은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인 세력들이 있어. 그러면은 남인이라는 소론은요, 정치에서 어떻게 됐겠어? 조금 배척이 됐겠죠. 그렇죠? 배제가 되어 왔었겠죠. 그렇게 배제됐었던 남인 세력들과 소론 세력들도 등용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력에서 아예 배제되었었던
남인 세력들, 그리고 소론 세력도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용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래도 조금 시파들을 중심으로 등용을 했었고요. 이 체제공과 그리고 정약용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체제공과 정약용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시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창덕궁 후원에 설치되었었던 곳이죠.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외규장각은 어디에 있죠? 강화도에 있고요.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인데, 자, 보자. 약간 우리 무신집권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무신집권기는 왕들은 아니었으나 정족께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다 그랬잖아. 이전까지 바로 영조 때까지만 해도 노론들, 시파와 벽파로 나눠져 가지고 얘네들의 세력이 되게 입김이 셌다 그랬지. 그럼 지금 당장 조선의 중앙정치 기구들도 비변사의 힘이 더 커지고, 그리고 서원의 힘이 더 커지고, 의정부와 육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시기야. 자, 그러니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게 된 거야. 바로 규장각. 정조께서 즉위하자마자 정조 1년 때 1776년에 이제 규장각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규장각이라는 거 위치는 이제 창덕궁 후원에 설치가 되었고요. 창덕궁 후원에 설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규장각이 점점 커가지고 강력한 정치기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치기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정부, 육조가 아닌 이 정조께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자 이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그럼 규장각은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배웠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 왕들의 글이 있죠. 역대 왕들의 글이나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역대 왕들에 대한 책이나 글 등이 있을 거 아니야. 글과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의 글과 책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이었어요. 왕실 도서관이었었다. 역대 왕들의 글과 책을 수집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으로 처음에는 생겨났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정치적인 기능을 했잖아. 무슨 기능을 하냐? 승정원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바로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였다. 분필이 너무 흔들리네요. 잠깐만. 이제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시험을 여기에서 주도했어요. 과거 시험 훨씬 낫다. 과거 시험을 주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문신관료를 뽑는 거죠. 과거 시험을 주관한 다음에 문신관료를 교육합니다. 문신관료를 교육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 임무까지 부여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같이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규장각은 진짜 다 하네. 과거 시험도 보고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관의 역할까지 하고, 그리고 문신관료들을 또 어떻게 해? 공부시키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신관료들이 중점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정치기구의 양상을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강화도에도 외교장각을 설치했었고요.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설치해가지고 조선 의궤들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조선 의궤를 보관했었다. 이때 이제 1866년에 뭐가 일어났었냐면요. 이 병인 바케를 구실로 프랑스에서 군대를
이제 들고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병인양요라고 하는데요. 병인양요 당시에 이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을개들이 약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규장각 설치까지. 나중에는 여기에서 문신관료를 교육하는데 어떤 문신을 교육하냐? 두둔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라는 것은 이제 어린 문신들을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까지 시키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조를 스스로 초월적 군주라고, 초월적 군주. 강력한 왕권 강화를 기반으로 했었던 왕이라니까, 얘들아. 강력한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군주로 군림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를 초월적 군주로 군림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군주가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를 재교육합니다. 신하들을 재교육하게 된다. 초계 문신제. 신하들을 스승의 입장에서, 군주가 스승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기구이구나. 이렇게 군주도통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교육하기도 했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교육되는 신하들은 누구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초계 문신제라서. 자, 37세 이하. 37세 이하. 나도 할 수 있다. 자, 37세 이하의 이 당하관 중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여기 규장각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규장각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당하관 중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초선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초선을 해서 골라서 선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규장각에서 공부를 시켰었다. 자, 규장각에서 공부를 시켰었다. 규장각에서 위탁 교육을 했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문신관료의 교육의 임무를 부여했었던 규장각, 초계문신제를 통해가지고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 의정부에서 초선해가지고 규장각에서 위탁 교육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내용으로 이해를 해 보았고요. 자, 그리고 40세가 되면요.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졸업하게 된다. 여기까지 나이가 되면 졸업이 가능했었다. 자, 정조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벽파 세력들이 정조를 좋아했었어? 싫어했었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잖아. 한마디로 정조 아버지 죽인 거예요. 벽파 세력들이요. 그쵸? 벽파 세력들이 이제 사도세자의 아버지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벽파들은 이제 정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컸었던 거지. 그래서 정조께서는 정말 많은 이 암살에 시달렸었고, 정조께서 취미로 가장 즐기셨던 게 뭐야? 그렇지, 활쏘기였어요. 이산께서는 활을 굉장히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쏘셨는데 쏠 수밖에 없었지. 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무술을 연마하고 단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불면증이 조금 심하셨대. 나라도 불면증이 심하겠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면은. 그래서 정조께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두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장룡령이라는 것입니다. 장룡령을 설치하게 됩니다. 장룡령 설치. 자, 장룡령은요,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국왕의 친위 부대이다.
그래서 왕권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끔 왕을 보좌하고 이제 이렇게 친위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기반이 되는 장용령을 설치했었다.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장용령,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가 모순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 이 정조의 아들 순조 때 이 장용령이 혁파돼요. 나중에 순조 때. 자, 그래서 이 도성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편성됐었다.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편성됐었다. 자, 수원 화성 하면은 또 정조의 업적, 문물 정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겠어요? 수원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원 도시를 건설하고 화성을 축조했었다. 화성을 축조했었다. 이 화성 축조에 큰 도움을 주었었던 인물이 바로 이렇게 권력에 배제되었던 남인과 소록세년들 18을 중심으로 등용했었으면서 이제 정약용 같은 세력들도 등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의 도르래의 원리로 만들어졌었던 화성. 화성은 어떤 기구였냐면요. 방아수리정 보면 아시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과히 그게 군사적인 기구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수원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기구와 그리고 군사적인 기구의 이 기능을 모두 다 했어요. 군사적 기능을 모두 두루 겸비하고 있었던 게 화성,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원 화성을 축조하게 된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능들을 두루 합치게 된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칸이 조금 모자라서 선생님이 옆으로 이제 카메라 살짝 이동해가지고 이어서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원 화성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상업적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기능. 그래서 이 상공업자들이 여기 화성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끔 이제 했던 왕이 바로 정조였었고요. 자, 화성을 축조하는데 화성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화성을 설계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정약용이죠. 자, 그리고 공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최재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최재공과 그리고 정약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재공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요거 고등학교 친구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은 이 최재공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정조께서 시행했었는데 정조께서는 상업의 발전에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두었었어요. 영조 정조 때부터 대두되었었던 새로운 학문이 뭐였냐면, 자, 따라합니다. 실학. 더 크게 따라합니다. 실학. 실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들. 그러면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 조선의 일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지, 농사야, 농사. 농사랑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상공업. 우리 뭔가 팔고 들여오고 보부상들,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상공업. 자, 그래서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했었던 실학자 3명.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유형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 요 세 분이 대표적인 농업에 관한 실학자였었고요. 자, 그리고 상공업을 중심으로 했었던 대표적인 실학자들은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그리고 유형원의 동생인 유수원까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가지고 요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남겨드릴 거고요. 반드시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상공업의 중요성이 다시 재해석되는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은 나라의 허가를 받은 상인을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자,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 신의 통공입니다. 자, 최재공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것, 그들의 권한을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이 금난 정권 폐지, 즉 뭐야? 시전상인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낮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전상인은 나라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금난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난전의 권한을 금지한다라는 거야. 난전은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권한은 낮아지고 사상들의 권한은 올라간다라는 건데, 허가받지 않고 나라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난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허가를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뭐 막 팔아. 우리가 잡상인이라 그러잖아. 그치? 나도 나라에서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계속 뭔가를 이렇게 팔았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뭔가 파는 거를 봤을 때 시전상인들은 허가를 받았잖아. 가가지고 어이 너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금난정권이에요. 난전의 권한을 금지하는 거야. 난전의 권한을 금지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전상인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할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누가 예를 들어 유진쌤이 나무를 팔고 있어요. 나무를 팔고 있어가지고 우리 민혁이가 아유 유진쌤 정말 왕년에는 수업 열심히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어가지고 유섭이가 나물 한 그릇 주세요. 나물 한 접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나무를 사러 왔어. 그래서 아이고 민혁이 잘 컸구나 하면서 이제 나무를 이제 검정색깔 비닐봉투에 담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시전상인이 와가지고 내 나무를 다 엎어버립니다. 너 뭐야 하면서 다 엎어버리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시전상인들이다. 우리는 시전상인들이다. 너 같은 길거리에서 막 장사하는 놈들, 그리고 보부상들, 사상들, 너네들 때문에 우리들이 장사가 안 돼. 이게 그들의 권한이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얘들아. 근데 이제 그들의 권한을 금지한다는 거야. 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 아시겠지요? 자, 신의 통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자,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었다. 그러면은 이제 향촌 사회에서 오래된 양반들을 우리가 향반이라고 하거든. 향반. 이 향반의 권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향반들은 향촌 사회에 이 양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유향소라는 곳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치? 유향소의 권한은요, 낮아집니다. 이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그리고 수령을 보좌했었던 유향소의 기능은 약화되고요. 그러면서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독 졸려하네 얘들아. 유독. 자, 편찬사업. 자, 편찬사업으로는요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대전 통편. 더 긴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탁지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탁지지 하면은 뭐 약간 우리 세진이 무슨 느낌이야? 탁지지 하니까. 탁지지 무슨 느낌이죠? 지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탁지지는 지도가 아니라 그동안 호조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탁지지라고 합니다. 호조에서는 나라의 무엇을 관할했었죠? 재정, 돈, 얘들아. 나라의 재정을 담당해 놓았었던 한마디로 회계부서. 자, 회계에 대한 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탁지지
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족께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죠. 또한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향촌 사회에서 지방에서 오래된 양반들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백성들, 양인들 중에서도 상민들이나 평민들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에는 활발해지게 되면서 농민들도 부를 축적한 분홍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 그러면 평민들이 돈이 많아졌는데 양반은 더 이상 양반이라고 생각할까? 오히려 지방 향촌 사회에는요, 상업활동이나 농업활동조차 못해가지고 몰락한 이름만 존재하는 양반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어떻게 된다? 농민들, 평민들, 상민들이 신분을 돈 주고 사게 되면서 신향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new 등장했다는 거야. 새롭게 등장했다. 신메뉴라 그러잖아. 그치? 신입사원이라 그러잖아. 새롭게 등장한 거야. 누가? 양반들이 새로 등장한 거야. 양반이 새로 등장할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근데 신분을 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족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왕권 강화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조선이 강력한 왕권으로 정조의 뜻에 맞게끔 탕평책에 맞게 나라가 잘 구성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상 이 정조에 반발하던 세력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어. 고민왕 때도 마찬가지였었지. 고민왕이 억눌렀던 세력들이 누군데? 친원파 세력들이었었잖아. 건문세족들. 억지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었는데 정조께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나였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암살에 시달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맘 편하게 제대로 살 수도 없으면요. 저 같아도 화가 난다고요. 자, 저 같아서 이제 진짜 천불이 나가지고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정조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사실이야. 자, 정조께서 세상을 떠날 때 정조의 아들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어리죠.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쵸? 자, 초등학교 4학년이면 완전 뭐야? 준경아, 초등학교 4학년이면 완전 뭐야? 초딩이지, 초딩. 그지? 잼민이야. 근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갑자기 정치를 해야 돼. 왕이 된 거야.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야. 정조께서도. 아, 나의 생은 끝나는 것이 점점 보이는데 나의 아들은 너무 어리니 이 정조께서 자신의 장인 관계였었던 외척 관계였었던 김조순 정조와 장인 관계였습니다. 장인이 아니지 사돈 관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돈 관계였었던 김조순한테 이 김씨가 안동 김씨거든요. 안동 김씨 김조순이 자신의 사돈이니까 믿을 수가 있었겠지. 이 정조의 가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조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어린아들 순조를 잘 부탁하네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이때부터입니다. 정조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요. 조선시대는 망국이에요. 망했다고요. 나라 국자야. 망국의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순조께서 돌아가시고 순조 다음에 헌종 그리고 철종 요 세 왕의 시기는요, 약 60년간의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 시기를 세도정치기라고 합니다. 세도정치기. 일부 특정한 가문, 안동김씨, 반남박씨, 풍양족씨와 같은 일부 집안 세력들이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왕은 꼭두각시에 불구할 뿐 이 왕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끼릭끼릭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바로 세도정치입니다. 자, 이 세도정치가 접어들게 되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13강의 내용이었었고요. 13강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조는 규장각을 정비하고 초기문신제를 실시했다. 영조가 아니라 누구죠?
네, 정조였죠. 초계 문신제,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는 초계 문신제, 37살 이하의 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어디에서 규장각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40살에 졸업시키는 제도였습니다. 2번, 영조는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정답이죠. 탕평비까지 건립했었다. 3번, 영조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약화시켰기 때문에 X입니다. 4번,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공납의 폐단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균역입니다. 군역의 부담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5번, 정조는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했다. 맞습니다. 자,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남인과 소론을 적극 등용했었고요. 7번,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정치적인 기구, 그리고 군사적인 기구, 그리고 상업적인 기구로까지 쓰였던 바로 수원의 화성입니다. 8번, 영조는 청계천 정비를 명하였습니다. 준천사를 설립했었다. 9번, 규장각은 창덕궁에 세워진 왕실 도서관으로 정조 때 학술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정 최고의 정치기구로의 역할로 하였었다. 10번, 장용령은 뭐예요? 정조가 만든 국왕 친위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우리 14강으로 같이 넘겨주세요. 자, 세도 가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신문제가 동요하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수업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시작할게요.